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박민진이라고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2년 정도 사귄 예비 신랑과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아빠랑 할머니까지 아우르며 3대에 얽힌 저희 집안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가 되려는지 관심 갖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안의 역사가 담긴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서 저로서도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어휘 같은 것들에도 신경이 더 쓰일 것 같거든요. 단순히 저랑 얘랑이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면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집안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니 조금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심호흡 한번 하고 최대한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랑 예랑이는 사귄 지 2년 정도가 된 사이였는데요. 예랑이랑 제가 만나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를 매개로 만나게 됐던 거거든요. 사실 저희 할머니는 집안의 큰 걱정거리였는데 치매에 걸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할머니를 저희 집에서 모시고 살고 있었으니 하루가 멀다 하고 할머니로 인해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던 어느 주말에 모처럼 가족 외식을 하려고 식구들 모두 외출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는 사이 할머니가 사라지셔서 집안이 또 발칵 뒤집어졌고 외식이고 뭐고 경찰서에 신고해놓고 온 가족이 할머니를 찾으러 집 근처부터 샅샅이 뒤지고 다녔었죠. 결국 그날 밤까지도 할머니를 찾지 못해 식구들이 모두 걱정하며 잠도 설쳤는데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얼마나 다행이라 여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연락을 해준 경찰서로 달려갔는데 그 경찰서는 저희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었는데 웬 젊은 남자가 할머니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 도와드리려고 했나 본데 정신이 없으신 걸 알아보고 경찰서까지 모시고 왔던 거였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가 배고프다고 하셔서 밥까지 사주고 그랬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경찰서에 할머니를 모셔놓고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낯선 장소에 낯선 사람들 여럿이 있는 것에 겁을 먹고 특히 경찰 아저씨들 무섭다고 하시며 그 남자를 못 가고 붙들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할머니를 발견하고 밥까지 먹여 경찰서에 모셔온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우리 할머니에게 붙잡혀 있던 거나 마찬가지나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빠가 살해라도 하려고 하셨는데 하도 간곡하게 사양을 해서 결국 고맙다는 인사만 식구수대로 수십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 왔는데 할머니 옷 주머니에 출입카드키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남자 것인 것 같아 경찰서 통해 연락을 했고 제가 그 카드키를 갖다 주게 됐었죠. 그러면서 의도치 않게 번호를 따게 됐고 그 뒤로도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사이가 됐던 거랍니다. 저희 할머니가 가져온 예랑이의 출입카드키는 독서실 카드키였더라고요. 예랑이는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랑이는 저보다 2살 연상이었는데 대학 졸업 후 일반 회사에 입사해 직장인 생활을 좀 하다가 좀 늦게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직장 생활 경험이 있다고 해도 그리 길지 않았다고 하니 모은 돈이 많지 않았을 것이고 그마저도 회계사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입 없이 지출만 있는 상황이었으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거예요. 반면 저는 군무원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쉽게 말해서 제가 얘랑이 공부 뒷바라지를 해준 거죠. 예비시댁은 원래도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데 예비시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더 어려워졌다고 해요. 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남을 돌보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예랑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란 걸 알았고 그런 마음으로 연애도 시작했던 것이니 지금 당장 형편이 더 좋은 제가 더 많이 지출을 하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그렇게 도울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예랑이를 지원했어요. 예랑이가 시험 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족보나 교재비는 물론이고 한 번씩은 학원비나 인강수강료 같은 걸 제가 내어줄 때도 있었고 일상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밥값이나 그런 것들도 대부분 제가 부담했고 정성 들여 도시락을 싸다 주기도 했었죠.
고시 공부하는 애인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다 돈 많은 여자에게 남자 뺏기는 것 같은 흔한 클리셰를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저 역시 얘랑이 뒷바라지를 할 때 그런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도 그렇게 많다고 하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걸지도 모르지만 예랑이가 불안해하지 말라면서 저한테 믿음을 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예랑이를 굳게 믿고 있었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랑이를 사랑한 거였죠. 예랑이가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 저희는 주로 예랑이가 공부하는 독서실 근처, 그러니까 예랑이네 집 근처에서 데이트를 했고 도시락이나 반찬 같은 거를 덜어 만들어다 주기도 했기 때문에 예랑이네 집에도 자주 갔으니 예비 시모와도 그만큼 자주 만나게 됐던 거예요. 제가 예랑이에게 그렇게 잘했으니 예비 시모 또한 저를 볼 때마다 고맙다, 고맙다 하셨답니다. 아유, 또 반찬을 이렇게나 해왔어. 내가 챙겨야 하는 걸 사는 게 바쁘다 보니 늘 마음만 있어서 아들한테 미안했는데 경진이 네가 이렇게 챙겨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유, 어머님도 참 무슨 고맙다는 말씀이 이렇게 볼 때마다 자꾸 하세요. 저도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고맙다는 말씀은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그래, 고맙다 소리도 자꾸 들으면 부담되는 거라고 누가 그러긴 하더라. 두고 봐, 우리 아들 시험 붙고 잘 되면 다 돌려받게 해줄게. 뭘 돌려받으려고 잘해주는 건 아니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분은 좋은데요. 아유, 빈말 아니야. 시험만 붙으면 얼른 결혼도 하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너는 이미 나한테는 며느리나 다름없어. 내 맘 알지? 예비 시모는 제게 말을 자주 하셨어요. 제가 회계사 남편 두고 싶어서 작정하고 나섰던 사람도 아니고 뭔가를 바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지만 예비 시모가 그런 말을 하도 자주 하니까 저 역시 어느 시점부터는 자연스럽게 예랑이랑 결혼할 거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랑이는 제가 예랑이와 만난 그 해에 바로 회계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어요. 자기야, 고마워. 이 모든 게 다 자기 내조 덕분이야.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지? 이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맙고 고마워. 앞으로 내가 다 갚으며 살게. 경진아, 고맙다. 너 만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합격하게 될 줄 몰랐어. 정말이지 이건 다 네 덕이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휴, 고맙다, 고맙다. 내가 했던 말 내 기억하지? 이제 정말 우리 행복할 일만 남았지 뭐니. 아휴, 고맙다. 예랑이도 제게 고맙단 말을 수없이 했고 예비 시모 역시 예랑이에게 축하의 말씀을 하시는 것 이상으로 제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원래 CPA가 합격한다고 바로 정식 회계사가 되는 게 아니고 과정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예랑이의 경우 2년의 수습 기간을 더 거쳐 종합평가를 받아야 정식 회계사가 되는 것이니 엄밀히 하자면 아직은 CPA 합격자 신분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취직해서 회사 다니며 연봉도 적지 않게 받는 것이니 시험 합격하고 합격자 신분으로 수습하는 중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요즘 다들 결혼 늦게 하니까 제 나이가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랑이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들도 슬슬 결혼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러면서 저도 마음이 좀 조급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랑이가 좀처럼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엔 회사 적응도 해야 하고 그럴 것 같아서 별말 안 하고 기다렸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랑이가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없어서 결국은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괜히 부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쩐지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기도 해서 말을 딱 바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애들러 말했죠. 예를 들면 친구 결혼식에 다녀와서 웨딩홀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 말이에요. 자기야, 자기 친구들 중에도 결혼한 친구들 많으니까 자기도 알지? 인기 많은 웨딩홀은 최소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예약해야 한다고 말이야. 자기는 다녀본 중에 좋았던 웨딩홀 있어?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래? 나 이번에 친구 결혼식 다녀왔잖아. 걔가 북촌에 있는 한옥에서 소규모 야외 웨딩을 했거든? 아, 근데 거기 되게 예쁘더라. 자기 거기 알아? 아니, 잘 모르겠어.
아유, 무슨 반응이 다 잘 모르겠다는 것뿐이야.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봐. 자기는 소규모 결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스몰 웨딩 말이야. 제가 아무리 은근슬쩍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흘려봐도 그다지 관심 있게 반응해주지 않는 예랑이었기에 솔직히 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겨우 결혼식장 예약은 어찌어찌 해둔 상태였고 결혼식까지는 날짜 여유가 있어서 본격적인 결혼 준비는 별로 진행된 게 없었어요. 그래도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것이니 저는 좀 설레기도 하고 들떠서 이것저것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죠. 신혼여행지 생각해둔 거 있냐 해도 시큰둥하고 TV나 컴퓨터 같은 얘기를 하면 좀 관심 있게 들으려나 싶어서 혼수 얘기를 해봐도 못하나 적극적으로 말하기는커녕 대꾸도 제대로 안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데 휴대폰 붙들고 계속 깨톡질만 하길래 좀 화가 나서 결국은 한마디를 했어요. 대체 아까부터 계속 뭘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야. 내 얘기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것만 보내고 있잖아. 그러면서 얘랑이 휴대폰을 확 뺏었더니 열려있는 깨톡창 프로필 사진에는 여자 사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여자랑 진짜 톡을 많이 주고받았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제대로 읽어보진 않았지만 주말에도 그렇게 계속 톡질하며 시시덕거리는 여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빡치는 거 아닌가요? 뭐야, 여자였네. 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계속 톡질을 하는 거야?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 우리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해? 아, 정말 왜 남의 휴대폰을 뺏어가고 뭐고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예의가 아니지. 그래, 미안하게 생각해. 그런데 나도 원래 그렇게 무식한 애 아니야. 내가 오죽하면 이래?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말해봐. 대체 누구야? 무슨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래. 그냥 같은 회사 다니는 여직원이야. 회사 여직원이랑 주말에도 이렇게 연락할 일이 뭐야? 아이, 그렇게 지내. 아, 진짜 피곤하게 왜 이러냐. 일 얘기 좀 할 게 있어서 그렇다. 무슨 일 이야기를 주말까지 해. 월요일에 회사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일 얘기만 하는 게 아닌 것 같던데? 야, 너 진짜 사회생활 아예 모르는 애처럼 정말 왜 이래? 아, 어떻게 딱 일 얘기만 하냐? 스물 독점한 걸 가지고 사람을 들들볶고 난리야. 짜증나게. 기가 막혀서 제가 바보도 아니고 어이없었죠. 그리고 이런 얘기 좀 치사하지만 여기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취직해서 연봉도 그만큼 받게 됐으니 저한테 뭐라도 선물 하나는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인 건데 서운했죠. 결혼 이야기도 제가 나서서 한 것이고 날짜가 많이 남았다고는 하더라도 그때까지 청혼은 고사하고 결혼에 대해 관심 있게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으며 꽃다발 하나 받지도 못했어요. 시험 합격한 거 알게 되고 출근하기 전까지 그렇게 고맙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취직하고 나서부터는 어쩐지 냉랭해진 얘랑이 태도가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게 서운함과 화가 교차해서 쌓이고 있던 중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얘랑이를 알게 된 것이기도 해서 저는 할머니에게 조금 더 애틋함을 갖고 있었고 얘랑이 또한 그럴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잖아. 그런데 기가 막혀서 정말 얘랑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할머니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은 겁니다. 약혼자고 뭐고 다 떠나서 저희 할머니 장례식인데 저희 두 사람 만남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돌아가신 건데 거길 안 온 거예요. 전 이미 거기서 마음이 많이 떴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더 서운할 테니 제 마음을 더 살펴주시느라 내색을 안 하셔서 그렇지 두 분 다 엄청 실망하신 것 같았고 저 역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100번 접어줘서 진짜 정말 미친 듯이 바빴다고 쳐요. 그런 상황이라 할머니 장례식에도 못 오게 됐다면 마음이 보통 쓰이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전화나 문자로라도 그 마음을 전하려고 했겠죠. 아무리 바빠도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그런 건 할 거면서 전화 한 번, 문자 한 통을 안 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마음이 없었다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장례식 다 끝나고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모습까지 다 보고 오니 마음이 헛헛해서 그런지 얘랑이 목소리가 또 듣고 싶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복잡한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밉고 화가 나면서도
또 믿어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또 열이 받는 거죠.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오늘 아주 끝장을 본다는 심정으로 예랑이 자취방에 갔어요. 예랑이는 출근을 하면서 회사 근처에 방을 하나 얻어서 예비시댁에서 나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문 열고 들어갔는데 예랑이는 당연히 퇴근 전이었고 빈집에서 저 혼자 화를 사기며 기다리고 있었죠. 한참이 지나서야 문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 예랑이가 다른 여자 팔짱을 끼고 한껏 웃는 얼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머니 장례 치른 날이니 설마 내가 자취방까지 오겠나 싶었던 모양이죠. 그러니 제가 그 집 비밀번호 알고 있는데 간 크게 그 집에 여자를 데리고 올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안심하고 들어오다가 그렇게 딱 걸린 것이니 처음엔 좀 놀라고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랑이의 상태랑 상관없이 전 이미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황이었으니 이성을 잃고 난리쳤죠. 잘하는 짓이다. 우리 할머니 장례식장에도 안 오고 연락 한 번 없더니 여자 끼고 놀러 다니고 있었냐? 할머니 발인 날이니 내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지만 어떻게 이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올 생각을 하니? 네가 사람이야.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예랑이는 더 이상 놀라거나 당황한 표정을 짓지 않고 지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너야말로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뭔데 남의 집에 연락도 없이 들어와 있는 거냐고. 이따위로 말하는데 전 또 뚜껑 열렸죠. 그래서 데리고 들어온 여자 앞에서 개망신 제대로 시켜줄 작정으로 맘먹고 떠들어줬어요. 기가 막혀서 내가 지금까지 너 먹을 반찬 준다고 뻔질나게 드나들 땐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여자 데리고 온 거 들키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너 적반하장이라는 말은 들어는 봤니? 너 진짜 웃기고 가짜는 거 알아? 제가 작정을 했다는 게 보였는지 예랑이 그 인간은 지가 데리고 들어온 여자애한테 뭐라고 하고 내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첫마디가 저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너희 집 같은 거지 집안이랑 어울리시고 이걸 꼭 내 입으로 이야기해야 하냐? 이제 좀 알아들을 때도 되지 않았어? 그 말에 저는 서 있을 힘도 없이 거실 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고 그런 저를 보며 예랑이는 거침없이 그동안 드러내놓고 싶었던 속내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너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내가 회계선데 솔직히 너네 집 같은 거지 집안이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네 그 치매 할머니 미국에서 가진 거 다 날리고 거지 됐다며. 그 바람에 너희 할머니 모시고 살던 미국 삼촌이 너희 집에 버린 거 아니야. 너 정말 말을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네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내가 너무 힘들 것 같다. 내가 너 같은 인간을 위해 대체 뭘 한 거니? 치매 할머니란 것도 진짜 어이없었는데 이제 뭐 돌아가셨으니 그건 그렇다 치고 너희 아버지도 뭐 볼 거 하나 없잖아. 호텔 지배인이라도 하고 있었으면 아이 그래도 너희 집 생활비 버는 거일 텐데 그것도 그 호텔 넘어가면서 잘렸잖아. 너희 엄마는 살림만 했고 그럼 이제 너희 식구들은 네 월급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소녀화장이잖아. 우리 할머니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분들 아니고 너 같은 인간한테 그런 소리 들으실 분도 아니야. 그러냐? 아이 그렇게 말하면 뭐가 나아져? 거지 집안 아닌 게 레벨라도 하냐고. 거지 집안 먹여 살려야 하는 소녀가정 주제. 내가 너랑 결혼해서 처갓집에 피 빨릴 일이냐. 너 정말 잔인하다. 생판 모르는 남이라도 그렇게는 말 못할 거야. 어떻게 그렇게 가혹한 말들로 우리 집을 모욕할 수가 있어? 그것도 우리 가족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일들을 어떻게 그따위로 말할 수 있냔 말이야. 소리를 지르면서 열이 뻗치니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온몸에서 빠져나갔던 기운이 다시 막 솟아나는 것 같아 정말 있는 힘껏 고함을 질렀어요. 네가 감히 우리 가족들을 그딴 식으로 말할 수 있어? 무슨 자격으로? 넌 최소한의 예의도 없니? 회계사가 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따위로 사람을 무시해? 회계사가 뭐냐니? 아이 그럼 그게 대단한 게 아니면 뭐야? 야, 나 진짜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네 가족 다 회계사를 만날 수나 있긴 해? 어디서 가짜 나우사를 부리는 거야? 그렇게 대단해? 네가 그렇게 무시하는 내 돈 받아서 그 대단한 시험 공부한 게 너란 인간이야, 이 거지 새끼야. 뭐?
거지 새끼? 이게 진짜 와씨 말이면 다 안 줄 아나? 너 정말 죽고 싶어? 그리고 그놈의 시험 뒷바라지 결국은 너 그 소리 할 줄 내가 다 알고 있긴 했지만 역시나 그 소리라는구나.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 있냐? 네가 좋아서 해놓고 이제 와서 생색내는 거 네가 생각해도 너무 빤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생색은 누가 생색낸다고 이래. 내가 지금 너한테 본전 생각나서 이러는 거 같아? 천만에? 너 같은 거 내가 버리고 말아. 더러워서. 사람 소중한 것도 모르는 새끼 얼마나 잘 되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볼게. 그날 저는 예랑이와 온갖 소리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대판 싸웠고 우리는 그날 결국 파혼을 확정지었습니다. 파혼이라고 해도 결혼식 날이 코앞이었던 것도 아니고 신혼여행이며 신혼집 혼수 예단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식장 예약해 놓은 거 취소하고 환불받는 절차 하나만 해치우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거 환불받으러 가야 한다는 게 기분이 그런 거죠. 게다가 무슨 환불을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하나 싶고 불편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어찌됐든 돈 돌려받으려면 가야 하는 거죠. 저 혼자 환불받으러 가는 거 못 믿겠다면서 저랑 전 예랑이뿐만 아니라 전 예비 시모가 온다고 했고 그러니 저희 엄마도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네 사람이 함께 환불 처리를 하게 됐고 절차가 다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전 예랑이에게 말했어요. 결혼식장 비용 환불받은 것 중에서 반은 내 통장으로 넣어줘. 나 그 돈 반 받을 자격 있어. 얘 진짜 웃기는 애네. 너 지금 무슨 파혼하면서 돈 챙기려고 하는 거냐? 너는 애초에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무슨 절반을 내놓으라고 해. 내 만큼 가져가는 거지. 거지 집안 돈 아쉬운 티를 이렇게 내냐? 야, 네가 회계사 시험 준비하는 동안 나한테 받아 처먹은 게 얼만데 그거 비용 청구 어디 한번 다 할까? 기어이 파혼 소송까지 해야겠니? 절반을 내놓으라고 하는 걸 고맙다고나 해. 나도 그런 거 귀찮고 네 꼴 다시 보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 거니까. 기가 막혀서 소소? 이게 어디서 간땡이만 걸어가지고 이래. 너 누구한테 무슨 코치라도 받고 나왔냐? 소송이라고 하면 누가 겁낼 줄 알아? 네가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너 지금 위아래로 입고 걸친 것도 다 내가 사준 거잖아. 그거 싹 다 벗어서 내놓으라고 해야 정신 차릴 거야?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아주머니도 제가 사드린 스카프하고 오셨네요. 그것도 내놓으셔야 해요. 뭐야? 얘가 정말 왜 이래? 너 깡패야? 무슨 애가 이렇게 거칠고 모의장식한 건지? 이제 말이지만 너 정말 내 아들이랑 안 어울린 거 알지? 파혼했다 소리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다행이다 싶어던지. 네, 그러시겠죠. 전 그런 거 이제 아무 상관없고요. 제가 왜 이러는지는 아주머니 잘난 아들한테 들으세요. 이게 진짜 너 정말 막 나가자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나 너한테 그런 가짜는 소리 더 들을 이유 없고 너야말로 거지 집안이라고 막말하더니 거지 집안에 빌붙어서 얻어 입은 거 야무지게 잘도 입고 걸치고 두르고 다니네. 잠깐. 그 신발도 내가 사준 거고 설마 내의도 내가 사준 거 입고 왔냐? 길거리에서 어디 한번 발가 벗겨줄까? 그러면서 걸치고 있는 거 벗기려고 막 들이댔더니 전 예비 시모가 기겁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년이 이거 독한 년인 건 진작 알았지만 이거 완전히 또라이 미친년 아냐? 어디 귀한 내 아들 몸에 손을 대? 너 그 손 떼지 못해? 더럽고 치사해서 그 비용 절반 보태줄 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 그런 소리까지 듣게 되니 그때까지 잠자코 있었던 저희 엄마도 가만히 안 계시는 거죠. 진짜 더럽고 치사한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해요. 회계사가 뭐라고 유세야. 난 목에 스카프 두른 게 아니라 기입수한 줄 알았네. 목 빳빳해진 꼴 웃기지도 않아서 정말 저런 가짜는 집안이랑 사돈 됐으면 어쩔 뻔했어. 경진아, 너 재수 아주 좋았다고 생각해라. 제 엄마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엄마가 진짜 순하고 착한 분이시거든요. 저희 식구들뿐만 아니라 엄마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걸 인정할 정도로 그러세요. 마음이 여려서 남한테 모진 말, 힘든 말 그런 거 전혀 못하는 분이신데 그런 저희 엄마도 그동안 서운한 게 많았을 테니 그렇게라도 한 소리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파혼하고 2년쯤 지났을 무렵 호텔에 볼 일이 있어 아빠랑 같이 갔는데
진짜 그렇게도 마주쳐지는구나 싶게 전 얘랑이를 딱 마주친 거예요. 그 호텔 라운지에서 선보고 있던데 심지어 선보고 있는 여자가 제가 아는 여자인 거 있죠? 그런 기회를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바로 그 앞에 나타나서 그 여자에게 겁나 친한 척하며 끼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간 겁니다. 어머, 이렇게 또 뵙네요. 좋은 시간 제가 괜히 방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해를 좀 하려고 해요. 저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평소 경진씨답지 않네요. 무슨 일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제가 버린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여기 나와 있는 게 보여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쓰레기라니요? 그쯤에서 전 얘랑이 얼굴 한번 슬쩍 쳐다봐줬는데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전 얘랑이 한번 새우 흘겨봐주고 전 얘랑이란 인간이 제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저희 집안을 어떤 식으로 모독했는지 다 설명했어요. 약혼녀 할머니 상 치르는 동안 얼굴도 한번 안 비친 본드 없는 인간, 그런 집안인 것만 해도 파혼사유 충분한데 그 와중에 저랑 저희 부모님, 저희 집안을 그런 식으로 거짓 취급까지 하면서 모욕했다고요. 제가 왜 저 인간을 쓰레기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버린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걸 보니까 죄책감이 느껴져서 그래요. 책임감도 느껴져서요. 게다가 제가 잘 아는 분이 이런 쓰레기랑 같이 있으면서 같이 덜 허짓을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게 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다 폭로하는 동안 전 얘랑이랑 선보던 그 여자는 이미 표정이 썩어가기 시작했고 전 얘랑이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말 섞기도 싫고 상종하기도 싫다는 표정을 마지막으로 지어주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꼴 당하고 전 얘랑이는 완전 눈 뒤집히던데 그 꼴도 가관인 거죠. 나 이 재수없는 년이 아직도 나한테 앙심 품고 내 분석들 막으려고 작정하고 따라다니는 거야 뭐야. 얼마나 잘 되는지 두고 본다더니 잘 되는 꼴은 또 못 보겠던 모양이지. 네 주제에 호텔 들락거리며 볼일 볼 것도 없을 테고. 너 설마 나 스토킹하냐? 그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 줄 알아? 저는 전 얘랑이가 가짜는 소리 해대는 거 가볍게 비웃어주고 나서 여유 있는 목소리로 천천히 읊어줬어요. 네가 선본다고 골라다니는 이 호텔, 우리 아빠 호텔이야. 그리고 방금 그분은 우리 호텔 VIP 고객이라 내가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이제 뭘 좀 알겠니? 제가 그렇게 말하니 전 얘랑이 동공이 확장되고 입이 떡 벌어져서는 말까지 더듬으며 이러는 거죠. 너희 아빠 호텔이라고? 잠시만. 다시 말해봐. 너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주 혼란스러워 죽겠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전 얘랑이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접어두었다가 이따 다시 이어서 하기로 하고 제가 전 얘랑이에게 한 말, 그러니까 이 호텔이 저희 아빠 호텔이 된 이야기부터 좀 할게요. 그러는 게 좋겠죠. 그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이야기부터 해야 해요. 오랜만에 할머니 이야기를 하려니 가슴 한 구석이 또 아려오는 것 같네요. 치매 걸렸던 저희 할머니, 앞서 전 얘랑이랑 파혼하던 날 이야기를 하며 전 얘랑이 입을 통해 우리 할머니가 미국에서 재산 다 날려먹고 미국 삼촌한테 버림받아 한국에 있는 저희 아빠, 즉 저희 집에서 살고 있는 거라는 걸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때 얼핏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사실 이민 2세대였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는 아니고 아빠가 어릴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새로운 삶을 찾아 미국 이민을 결정하셨던 거죠. 당시 대부분의 한인 이민 1세대들이 그랬듯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자리를 잡으셨어요. 흔한 스토리라면 흔한 스토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에서 쌓아놓은 기반을 다 버리고 낯선 곳으로 이민을 결정한 것은 부모 세대가 고생을 좀 하더라도 자식 세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아빠는 미국 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했어요. 아빠는 초등 4학년 때 이민을 가게 된 것이었는데 아빠는 그때 이미 한국에서의 삶과 문화를 어느 정도 경험했었기에 한국이 늘 그리웠다고 해요.
반면 아빠의 동생인 삼촌은 아빠보다 3살이 어려 초등 1학년에 불과했으니 한국에 대한 기억도 희미하고 그러니 미국 생활에 그만큼 빨리 잘 적응할 수 있었죠. 아빠는 미국에서 대학까지 들어갔으나 결국 여기민을 선택해 혼자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대학 공부를 했고 한국에 정착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 아빠를 할머니는 늘 못마땅해 하셨고 패배자 실패자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그런 아빠를 이해하셨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은 아빠를 안쓰러워하고 미안한 마음도 갖고 계셨기에 아빠가 미국에 다니러 가면 늘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거예요. 그랬던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남게 되니 할머니는 더욱 노골적으로 거침없이 아빠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 맞이한 명절, 저희 가족은 미국에 계신 할머니를 뵈러 갔었는데 그때 아빠랑 할머니가 둘 다 엄청나게 화를 내며 싸우셨거든요.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저도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갔었는데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너무 무서워서 몸을 달달 떨며 엄마 뒤에 숨었던 기억도 나고 무엇보다 전 저희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란 걸 그날 처음 알았으며 그 후로도 아빠의 그런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아빠는 그날 정말 화가 많이 났고 그 명절 이후 다시는 미국에 있는 할머니를 뵈러 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기일에도 한국에서 저희 가족끼리 조촐하게 제사 비슷한 것을 지내긴 했지만 미국엔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삼촌이랑은 계속 연락을 했는데 그렇게 4년 동안이나 할머니를 안 뵀던 거예요. 그러나 할머니도 점점 연세가 드신다는 걸 아빠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마음으로 아빠가 먼저 할머니께 사과를 하며 화해를 시도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완강하게 아빠를 거부했었어요. 아빠가 찾아뵙겠다고 하는데도 할머니는 삼촌을 통해 아빠를 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전해오셨죠. 삼촌 말에 의하면 아빠가 미국에 온다고 하면 할머니는 어디 여행이라도 훌쩍 가버릴란다 하며 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고 아빠를 없는 자식 취급하며 산지 오래됐다고 그러니 아빠에게도 엄마 없다 생각하고 살라는 말을 전해오신 거죠. 그러니 아빠는 한 번 더 큰 상처를 받고 다시는 할머니를 만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거예요. 미국 삼촌도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에 나왔을 때나 얼굴을 보는 것이지 미국에는 2번 다시 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지내기 시작한 후 한국에 나온 삼촌을 통해 듣게 된 할머니의 근황은 매우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아빠는 다시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다시는 안 보겠다고 했어도 이번엔 절대 번복하지 않을 거다 했어도 그래도 낳고 길러준 엄마잖아요. 그 관계를 아예 끊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러니 아빠는 조만간 미국에 가서 할머니를 뵙겠다며 날짜를 조율하려고 했는데 그런 아빠를 삼촌이 말렸어요. 미국 한번 다녀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냐면서 다가오는 명절에 삼촌이 할머니를 모시고 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는 실로 오랜만에 한국에 나오시게 되었고 아빠랑 할머니도 그렇게 오랜만에 마주하게 된 거예요. 할머니의 상태는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았어요. 그때 삼촌이 했던 말은 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엄마가 치매 판단을 받고 난 직후에는 그 증상이 심하지 않고 정신이 온전할 때가 많으셨던 때라 스스로 치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약도 제대로 안 드시시고 그랬어. 그래서 상태가 더 빠른 속도로 나빠진 거구나. 아하, 너로 고생이 많았겠다. 고생했어. 그날 아빠와 삼촌이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렇게 깊은 한숨을 몇 번이나 들을 수가 있었어요. 치매라는 게 이렇게 대단하게 발전한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잖아요. 그렇지만 약을 드시면서 관리를 해야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삼촌은 계속해서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했죠. 형, 내가 그동안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할머니가 투자를 잘못하시는 바람에 여러 개 있던 세탁소도 다 넘어가고 그렇게 다 처분을 했는데도 빚까지 지게 됐어. 아니 어쩌다가 아니 내가 모르는 사이 너 혼자서 그런 일들을 겪었다니 미안하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만 편하게 살고 있었어. 가뜩이나 힘든 중에 할머니가 치매까지 걸리셨으니
삼촌도 그간 고생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렇게 아빠는 그날 밤 늦도록 삼촌의 한숨 깊은 하소연을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를 붙들고 새벽까지 힘든 이야기를 하던 삼촌은 그 새벽 그 길로 바로 편지 한 장 남기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줄곧 엄마 모셨으니 이젠 형이 모셔줘. 그게 삼촌이 남긴 편지에 적힌 전부였어요. 아빠는 물론이고 엄마와 저희 가족 모두는 당황했고 또 황당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바로 삼촌에게 전화를 했지만 삼촌은 며칠이나 아빠 전화를 피하다가 겨우 전화를 받더니 편지에 적힌 것과 같은 말만 되풀이했어요. 삼촌이 다시 할머니를 미국으로 모셔갈 생각은 없다는 거였죠. 삼촌은 아빠에게 원망 섞인 말도 했다고 해요. 형인 아빠가 한국으로 도망가듯 가버리는 바람에 장남도 아닌 자기가 부모님 계속 모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젠 아빠도 자식돌이 형 노릇 좀 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아빠는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떠맡게 됐어요. 아빠에게는 애증의 어머니였던 할머니를 말이에요. 처음엔 할머니가 낯선 환경에서 병세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다시 미국 삼촌 댁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치매로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할머니 앞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며 엄마 아빠가 상의를 하시는 걸 듣더니 할머니가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안 돼, 싫어. 그 사람들 무서워. 작은 아들이 나를 고발게. 나 미국에 가기 싫어. 거기 가면 나 죽어. 그러니까 여기 있게 해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정신이 없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게 또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삼촌이 할머니를 그렇게 버리고 갈 정도였으니 할머니 말이 더 사실일 거라 생각하게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아빠는 할머니를 구박하며 제대로 모시지 않았던 삼촌에게로 할머니를 돌려보내지 못하고 저희 집에서 돌보기로 결심했고 아빠만큼이나 선량하고 순한 저희 엄마가 아빠의 그런 마음과 딱한 할머니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저희 가족이 할머니를 모시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2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쭉 저희 집에서 모셨고 장례까지 치렀던 거죠. 장례 다 치르고 사흘 정도 지났을 때 미국 숙모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삼촌이랑 이혼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니 그 나쁜 놈 때문에 자기가 이를 갈고 있다고 그놈은 좀 당해봐야 한다며 아빠에게 유류분 청구를 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헐, 세수씨, 유류분이라니요.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커녕 빚만 남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이혼은 또 무슨 소리고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그 인간이 아주버님께 그렇게 말했죠. 어머님이 재산 다 날려먹고 빚만 졌다고 말이에요.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머님이 재산 날려먹은 게 아니라 그 인간이 나쁜 인간이 어머님 치매 걸려 정신없으신 걸 이용해서 갖고 있던 세탁소 싹 다 팔아넘기고 그 재산 다 지 앞으로 증여하시게 한 거라고요. 그럴 리가요. 그놈이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서 제게 어머니를 그렇게 막 떠놓고 가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짓까지 저지를 놈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요. 아주버님은 멀리 한국에 계시고 그 인간이 그런 짓을 해도 그걸 막을 사람도 없었고 의심쩍게 여기는 사람도 없었으니 그야말로 지 마음대로 저지른 거라고요. 제 말을 못 믿으시겠더라도 소송을 꼭 하셔야 해요. 그럼 아시게 될 거 아니겠어요. 숙모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보면 허튼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삼촌은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저희 아빠에게는 할머니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 다 날리고 빚까지 졌다며 그렇게 가짜 한숨을 쉬어댔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희 아빠가 할머니와 화해하려고 했을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할머니랑 안 본 지 4년 정도 지났던 그 무렵이 할머니가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셨던 시기였더라고요. 그때 삼촌의 머릿속에서 음흉한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던 거고 일부러 아빠와 할머니 사이에서 서로의 말을 전달하는 척하면서 이간질을 했던 거예요. 할머니도 사실은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약도 거부하시는 바람에 진행이 빨라졌다고 했던 삼촌의 설명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할머니의 치매가 시작된 시기를 두고 거짓말을 해야 하니
그런 식으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됐던 거예요. 할머니는 치료를 거부하신 게 아니었어요. 열심히 약도 드시고 치매를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셨던 덕분에 그나마 할머니의 병세가 깊어지는 속도를 늦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치매 치료라는 게 어디까지나 시기만 늦추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기에 병세가 악화되는 걸 막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할머니의 재산을 차지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작은 삼촌은 할머니의 치매 증세가 심해지자 자신의 계획을 진행했고 마침내 그 많은 돈을 차지하는 것에 성공한 거더라고요. 돈을 손에 넣었으니 이제 삼촌에게 할머니는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삼촌이 할머니를 모시고 싶지 않게 된 거죠. 삼촌은 어떻게 하면 할머니를 치워버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야비한 방법으로 아빠한테 맡기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숙모는 아빠에게 유류분 청구 꼭 하라고 2번, 3번 강조했고 아빠는 삼촌을 괘씸하게 생각하며 바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어 아빠 몫의 유산을 받아냈던 겁니다. 애초에도 세탁소 여러 개를 처분한 돈이 적은 액수는 아니었겠으나 아빠의 유산은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가치가 훨씬 높아져 있었어요. 유류분 청구 금액은 증여 당시가 아닌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가치로 환산된다는 아주 합리적인 방식으로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거더라고요. 괘씸한 삼촌이 그 돈을 제대로 투자해 불려놓기까지 한 덕분에 그만큼 아빠가 받게 되는 상속분도 커진 거죠. 오랫동안 호텔 지배인으로 일했던 아빠는 작은 규모라도 아빠 소유의 호텔을 갖는 게 평생의 꿈이었는데 그렇게 받게 된 아빠 몫의 상속 재산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만 아빠가 아무리 큰 재산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호텔이라는 게 덩치가 있는 것이니 쉽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아빠의 가까운 친구 중 가장 부자인 분과 함께 그 호텔을 구입해 공동대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 호텔 라운지에서 선보던 여자한테 듣자 맞은 전 예랑이에게 이 모든 사실을 밝힌 거죠. 제 이야기를 다 듣고서도 바로 이해가 안 되는지 여전히 벙찐 표정으로 넋이 나가 있는 전 예랑이를 그 자리에 그렇게 우두커니 세워두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그렇게 전 그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후 전 예랑이가 선보던 아빠 호텔 VIP 고객을 다시 호텔에서 만나게 됐을 때 재미난 소식을 듣게 됐는데 말이에요. 아, 그딴 쓰레기 같은 인간이랑 선차를 주선한 중매쟁이한테 내가 얼마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런 인간 중매서다가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그러냐고. 경진 씨한테 들어서 내가 알게 된 걸 다 얘기했더니 그 중매쟁이가 자기도 속은 거라면서 노발대발하는 거 있죠. 그 인간은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죠. 파워는 이력은 제대로 밝히긴 하던가요? 그럴 리가 있었겠어요. 그랬다면 왜 파혼한 건지 난 그것부터 알아보려고 했을 거예요. 무튼 그 중매쟁이는 바로 그 인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다시는 선차례 안 만들어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 얘기하려고 전화 한번 하려던 참인데 마침 또 이렇게 만나줬으니 얼굴 본 김에 얘기하는 거예요. 전 예랑이의 애잔한 근황을 듣게 되어 더 고소하다 했죠.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군무원을 그만두고 아빠 호텔에서 VIP 고객 관리와 홍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답니다. 호텔에서 제가 할 일을 확정한 건 아니고 우선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부서 일들을 돌아가며 경험하고 제 적성에 가장 잘 맞는 일을 찾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전에 제가 하던 일에 비해 훨씬 입체적인 일들이고 또 새로운 일들이니 재밌기도 하지만 그만큼 배워야 할 것들이 많으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홍보 일을 하고 있다 보니 다른 업체나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진행할 일도 많고 사람 만날 일이 많으니 밥 먹는 시간, 차 마시는 시간도 일을 하는 자리가 되기 십상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카페에서 일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 여유를 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전 예랑이가 선보고 있는 걸 봤지 뭐예요. 재수없게 자꾸 동선 겹치는 거 짜증난다 싶었는데 선보던 여자한테 까이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엔 그저 짜증스럽단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는데 같은 공간에 있으니 들리고 보이는 걸 어쩌겠어요. 저도 안 보고 안 듣고 싶었다고요. 뭐 대충 들리는 대로 짐작해보자면 그 새끼가 여자한테 뭐 지들 집 뭐나 되는 양 엄청 있는 척을 한 모양인데
그러다 뭔 거짓말 한 걸 들켰는지 여자가 자꾸 못 믿겠다 어쩌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놈이 그런 거 아니다. 오해다 하며 실체도 없는 말만 해대면서 이 케이크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달콤한 거 먹고 기분 좀 풀라 하는데 그 여자가 그 케이크 접시 그대로 그 인간 얼굴에 뒤집어 버리고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냅킨으로 급한 대로 대충 닦아내고 물티슈까지 꺼내서 휴대폰 거울 삼아 지 얼굴 닦아내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내가 어이가 없어서 비웃고 있었는데 저랑 눈이 마주친 전 예랑이가 제게 반갑게 달려와 겁나 아는 척, 친한 척하는 꼴까지 봐야 했지 뭐예요. 호텔 라운지에서 잘 나가는 집안 여자들이랑 선보고 다니더니 이젠 이런 카페에서 선보나 보네? 그마저도 까인 것 같지만 말이야. 누가 방구 안 하고 아는 척이야 재수없게. 제가 그렇게 싸늘하게 말했는데도 전 예랑이 놈은 헛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에이 왜 그래. 너도 나보고 웃고 있다가 눈 마주친 거 아니야? 괜히 말로만 그러는 거 다 알아. 헛소리 작작해. 넌 그냥 웃는 거랑 비웃는 것도 구분 못하니? 잘 봐. 이런 건 웃는 게 아니고 비웃는 거야. 그냥 분위기 한번 띄워보려고 한 거야. 신경아,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다시 만나주지 않을래? 나한테 기회를 주면 나 정말 잘할게. 어? 너 지금 나한테도 매달리는 거니? 너 그렇게 매달리다가 까인 지 5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게다가 그걸 다 지켜본 나한테 이러면서 자괴감도 안 들어? 뭐 요즘 맨날 까이고 다녀서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 같은 인간 다시는 만날 마음 없고 네가 아무리 꼴 같지 않고 웃기는 꼴 당하고 있다 해도 그런 것도 더 안 보고 싶어. 난 여기서 약속 있으니까 꺼져. 일 약속인데 계속 걸리적거리면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면서 겁 좀 줬더니 쫄아서 바로 가더라고요. 비겁한 쫄보 새끼답게 말이죠. 그리고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일단은 받아야 한다는 게 제일 안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용 전화기를 따로 쓰나 보다 싶기도 했어요. 하여간 전화를 받았더니 웽얼 전 예비 시모인 거예요. 전화 잘못 건 것처럼 어색한 쇼를 좀 하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기 아들이랑 마주치고 그랬다는 거 들었다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좋더라. 어쩌고 헛소리 시작하길래 바쁘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것들 번호 다 지웠는데 그럴 게 아니라 차단을 했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차단했죠. 마음 쓰는 게 그런 인간들이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어서 내심 좋긴 한데 진심으로 그 사람들 소식 안 듣고 안 보고 살고 싶거든요. 지금 제 일상을 사는 것만으로도 전 이미 충분히 만족하고 있기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 어떤 꼴 당하고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제 아이디어로 새롭게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도 열심히 살 거랍니다. 여러분 그런 저를 응원해 주실 거죠? 제 이야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감사합니다.